자, 그러면 기출예제 2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예제 2번의 경우에는 민간경력직 지문인데에 비해서 조금 지문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정보가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드셨을 거니까. 자, 그러나 한번 차분하게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어려웠던 이유는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하고 문명과 관련된 건지 문화와 관련된 건지 왔다 갔다 단어들이 뒤섞여서 어려웠어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항상 여러분들께서 지문을 읽으실 때는 여기까지는 강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왜 여기까지라고 했냐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까지가 강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장,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여기까지니까 항상 어떤 지문이든 어떤 지문의 유형이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즉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까지를 힘주어 읽으시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소재를 확정짓는 거예요. 소재를. 그래서 무엇에 관한 글인가? 도대체 무엇에 관한 글이지? 그리고 더불어서 그거에 대한 뉘앙스까지 알 수 있다면 그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둘 이상 등장하게 되면 이거는 철학 지문에 더더욱 그러하겠죠. 철학 지문에는 굉장히 전개를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각각의 개별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같은 입장인지, 즉 같은 라인인지 아니면 어떠한 지점에서부터 갈라지고 다른 부분으로 전개되는지 이게 더 항상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프랑스 계몽주의자도 나오고 독일 낭만주의자들이 나오는 순간 이미 입장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 입장이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지금 아놀드를 포함해서 라고 해서 사람들이 또 나오니까 그렇다면 그 아놀드는 어떤 입장과 같은 라인인지 이 라인 자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내려와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놀드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들 간의 관계 정도는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빠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문명은 진보사관을 지닌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이 착안한 개념으로 무엇보다 야만성이나 미개성에 대비된 것이다 라고 하면 1차적으로 문명과 관련된 글이구나. 그 다음에 사람 나왔네. 그렇다면 문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지 했더니 야만성이나 미개성에 대비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문명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정도 확인한 상태에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강하게 읽는다는 것은 뭔가는 머릿속에 남긴다는 거고 뭔가는 정보를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러나 독일 낭만주의자들은 하면서 다른 입장이 제시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문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새로운 키워드 문화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문을 잘못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무 끊어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민족의 혼이나 정신적 특성으로 규정하면서 여기서 끊고 뭐를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정보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처리가 안 되고 항상 여러분들께서 지문을 읽으실 때는 일단 점으로 향하는 뭔가 문장의 끝을 향해서 한 큐에, 한 숨에 읽어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도 이러한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문을 잘못 읽다 보면 그런 생각 없이 다 끊어 읽으면서 여기도 붙이시고 여기도 붙이시고 여기도 붙이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관한 글인지 그래서 계속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문장 안에서도 강약 조절을 해줘야 되겠고 그렇다면 문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뒤에 서술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장의 끝을 힘주어 읽는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화를 민족의 혼이나 정신적 특성으로 규정하면서 문명을 물질적인 것에 국한시키고 비하했다 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는
이 문명에 대해서 이 둘의 입장이 반대구나라는 걸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은 문명을 긍정적으로 봤다면 뒤에 있는 독일 낭만주의는 문명을 비하했다고 했으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문화를 놓치면 안 돼요. 1차적으로는 둘을 비교하는 것, 그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명에 대한 이들의 입장 차이를 밝히는 게 1차적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왜 문화라는 키워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갔냐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놓치시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런 포인트들은 땡땡 하나하나, 땡땡 하나하나는 강조예요, 강조.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 중요하니까 봐라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의 지문은 다 의도적으로 쓰여진 것이라서 어떤 표시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의도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지문에서도 이런 장치 하나 그냥 넘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보는 순간 문화라는 키워드 새로 등장했네 하면서 눈을 줘야 돼요. 여기에서. 왜냐? 아직까지는 소재를 확정짓는 그런 앞에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단락을 읽은 상태에서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문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입장 차이가 있구나. 얘는 긍정, 얘는 부정. 그리고 독일 낭만주의자들은 문화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 보다 라는 것 정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를 조금 더 꼼꼼하게 읽는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눈에 들어오는 세트 단어가 있어요. 자, 세트 단어라는 것은 뭐냐면 대립항을 이루는 단어들의 묶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립항, 예를 들면 주관적이다라고 하면 이것과 대립된 게 객관적이죠. 이런 단어들의 묶음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정리를 할 텐데 이거를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비교를 정확하게 하는 비교 포인트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세트 단어들을 읽어주는 거예요. A와 B를 비교하는데 A가 주관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B를 아직 읽지 않아도 그러나라고 하는 순간 B는 객관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문을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포인트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세트 단어를 힘줘서 읽는 건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요. 첫 번째 단락에서 구조에 대해 주관적인 것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주관적인 것에서 설명하고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뒤에 객관적인 것에 대해서 대립항을 주고서 그것을 비교하는 포인트로 뒤에 그 구조를 펼쳐주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세트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구조들도 잡고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세트 단어 잘 봐주시고 나중에는 답이 되는 선택지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트 단어를 힘주어서 읽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비교 포인트를 제대로 잡기 위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정신적, 그 다음 물질적 이라는 키워드가 비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세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장에서 더 가져간다면 독일 낭만주의자는 문화 이꼴 정신적, 그 다음 문명 이꼴 물질적 이라고 보는구나 까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계속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본다고 하면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들 간의 입장이 문명에 대해서 대조적이거나 까지만 보시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게 가장 크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게 조금 더 그거보다 나는 더 많은 단어들을 보고 싶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게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더 꼼꼼하게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항상 지문의 큰 틀에 가장 중요한 걸 잡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점차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기가 불안한 사람들은. 그래서 구조를 장악하고 핵심 정보를 본 상태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나아갈 수 있게끔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들 간의 입장 차이, 소재, 문명과 문화를 잡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 또한 문화는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교양을 뜻하기도 했다서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이구나. 그 앞에 있었던 내용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는 살짝 멈칫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나왔으니까. 아놀드를 포함해서 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으니까 여기에선 한번 딱 멈칫하면서 그렇다면 아놀드는 어떤 입장과 같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봤더니 대체로 이런 구분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독일 낭만주의자들의 입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했으니까 같은 라인이니까 한번 묶어주고, 그래서 문명이 외적이며 물질적인 것이라면 문화는 내적이면 정신적인 것과 영혼의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사실 이 문장이 새로운 문장이 아니죠. 왜냐면 아까 여기만 제대로 잡았다고 하면 문명을 물질적으로 본 이야기 다시 한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놀드가 역시 독일 낭만주의자들의 입장을 따랐다고 했기 때문에 문명을 물질적인 것으로 보고 똑같이 그 다음 문화는 내적이며 정신적인 것으로 보는 것.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눈에 안 들어왔던 분들은 아마 아놀드를 처리하기 이전에 여기 부분을 제대로 못 읽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도 놓친 것이고, 여기 와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밑줄만 쳤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문장을 밑줄을 안 쳤다고 하더라도 아놀드가 독일 낭만주의자들과 같은 입장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보셨어도 첫 단락에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읽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문명이 곧 문화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놀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결국 여기가 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강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에서 그 위해에다가 한번 별표를 쳐보도록 할까요? 우리 시험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라는 목적과 관련된 문장 구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도 지문 내에서 뭐뭐 하기 위해라는 문장 구조가 있다면 힘주어서 읽어주시고요. 선택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뭐뭐 하기 위해라는 목적과 관련된 부분은 힘주어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 그는 문화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이 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문화는 약간 정신적인 특징, 그 다음에 문명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이것을 물질적으로 본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보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같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항상 문제점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해결책이 더 중요하겠죠. 문제가 있구나, 그거에 대한 해결책.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 문화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라고 했을 때, 문화라는 해결책, 여기는 힘줘서 읽어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을 정신적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해결책으로까지 보는구나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지문, 이 첫 단락을 읽고 났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충 어떤 것들이 그려져야 되냐면, 우선 대립적인 입장으로서 프랑스 계몽주의자들과 독일 낭만주의자들의 입장으로 나눠지는구나. 뭐에 대해서? 문명에 대해서. 이들이 조금 차이를 보이는구나. 근데 이제 독일 낭만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문명과 문화에 있어서 문명은 조금 더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문화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여기까지만 잡았어도 괜찮다는 거야. 아직 첫 번째 단락이니까. 그러나 조금 더 내가 더 세부적으로 읽고 싶다고 하면 문명이라는 것은 좀 물질적이고 문화는 좀 정신적인 것에 가깝구나. 왜냐면 얘는 세트 단어니까. 그래서 얘를 힘줘서 읽어주셨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아놀드도 이 맥락을 같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화를 해결책으로 보는 등과 같이 계속 긍정적으로 보네. 앞이랑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네. 라는 상태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반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반복이 되는 거고 내용상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용이 뭔가 반복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냥 반복되는 것 같아 해서 끝나지 말고 그 반복되는 내용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반복된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복되네 하고 끝나거든요.
네, 그러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반복되는 부분들의 밑줄 한번 쳐보면서 그 내용을 소화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세트 단어를 통해서 비교하는 것도 꼭 습관 들여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건 계속 나올 겁니다. 물질적, 정신적 이런 거.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우선 첫 번째 단락에서 정보가 많아서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두 정보가 되게 뒤섞여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첫 단락은 크게 읽어야 되는 단계니까 사실 저는 여기 앞에 있는 뉘앙스 잡는 부분들만이라도 긍정인지 부정인지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를 하더라도 뉘앙스만이라도 정리를 한 상태에서 넘어가 주셔야 그래야 두 번째 단락에서도 뭔가 더 많은 내용들이 보이고 더 정리가 잘 되는 겁니다. 첫 단락은 침착해야 돼요. 첫 단락을 굉장히 빨리 읽으려고 하거나 막 읽어내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끝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그럼 오히려 첫 단락은 빨리 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첫 단락에서 내가 보는 키워드에서 뭔가는 정확하게 남긴 상태에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요거까지 보는 건 소재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프랑스, 독일 나오네? 문명,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네? 이건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수준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첫 단락에서 문명과 문화에 대한 상반된 입장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건 소재에 불과하지 핵심 내용을 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지문을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거지. 이건 소재예요. 앞에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는 건 이런 게 있네는 전혀 독해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한 단계를 더 와야지 그래야 읽은 거고 그래야 핵심 내용을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지문 독해 막 분석하고 이런 거 과제하고 저한테 체크 받을 때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게 구조도 아닌 거죠. 뭐 소재만 보고 온 거예요.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게 있으면 선택지를 어떻게 판단해? 그쵸? 이런 게 있네? 저런 게 있네? 그러니까 알겠는데? 선택지도 본 거는 같은데? 계속 그러잖아요. 선택지에서 이게 되게 많아지는 거는 내가 이 내용들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미를 얘기해주는 단어에 집착을 해야 돼요. 요게 의미를 얘기해주는 단어들이지 얘는 소재예요. 소재. 그냥 재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재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들을 조금 더 강하게 읽고 소화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가볍게 쉽게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최대한 지문을 쉽게 읽어야 돼요. 쉬운 단어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처리가 안 되는 단어를 100번 밑줄 쳐봤자 어쨌든 머릿속에 안 남거든요. 물질적, 정신적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간단한 단어로 정보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단어를 비추시고 어려운 걸 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정확하게 일단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단락 이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단락을 이렇게 잡아드렸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읽으실 건데요. 여러분들 직접 여기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힘줘서 읽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크게 흐름을 잡았다면 그 흐름에서 꼭 가져가야 될 단어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까 제가 물질적, 정신적처럼
우선 똑같이 이 단락의 앞에 부분을 보면 맥락의 흐름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그 다음 단락이 시작이 되면 이 앞부분을 보면서 연결을 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선 한 편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이때까지 한 편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처럼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나나 하지만처럼 역접처럼 굉장히 센 의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다른 한 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한 편이 나왔고 다른 한 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대립적인 항을 소개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을 쓰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 편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정보 끝났고 독립된 정보 끝났고 새로운 정보가 시작될 것이며 이거는 다른 한 편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쪽 편은 이러하고 다른 한 편은 이러하다. 그래서 뭔가 앞에 있는 흐름이 끊어진 채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한편 19세기 인문주의자들은 문화라는 어휘를 광범위한 의미에서 동물과 대비하여 후천적으로 습득한 지식이나 삶의 양식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데 사용하였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으셨어요. 그러면 인문주의자들까지는 체크를 하셨을 거고 이 문장 되게 길잖아요.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고 하면 막 동물과 대비, 후천적으로 습득한 지식, 총체적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문장을 딱 읽은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키워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할까요? 총체적?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거죠. 내일부터 시켜봐야겠다. 어떤 어휘가 제일 눈에 들어옵니까? 하나만 가져간다면? 저 같으면 후천을 가져갈 것 같아요. 후천적으로 습득한. 요거. 자, 왜냐면 아까 우리가 정신적, 물질적을 하나의 세트 단어로 본 것처럼 후천도 선천적이냐 혹은 후천적이냐라고 할 수 있는 세트 단어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항상 힘줘서 읽어야 되는 피셋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 할 때도 지식적인 것이 결국에는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교육에 의해서 습득되는 것인지 이런 입장 차이에 대한 논증 문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셋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인문주의자들은 문화라는 어휘를 후천적으로 습득한 지식이나 삶의 양식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래서 요거를 문장 그대로 발견하기보단 문화라는 건 후천적인 것이라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심플하고 머릿속에 다 잘 기억에 남겠죠. 자, 그 다음 인류학의 토대를 마련한 타일러도 기본적으로 이를 개성하였다. 그러니까 사람 나왔고요. 이 입장에서 같은 거고 같은 거네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입장에서라고 했으니까 무슨 입장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결국 문화라는 것이 후천적으로 습득되었다라는 것을 타일러도 계승했다는 거구나. 그러면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야 그 다음이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새로운 문장들의 그런 여러분들 다가왔을 때 다 새로운 정보들이라고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오히려 여기까지가 앞부분이니까 거기 힘줘서 읽고 그럼 보니까 그는 문화를 등등등등이라고 해서 습관으로 구성된 복합체다. 그 다음에 그는 독일 낭만주의자들의 문화와 문명에 대한 개념적 부분을 배격하고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이 야만성과 미개성과 대비하기 위해서 착안하는 문명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다. 여기에 와서는 이제 다시 한번 입장 정리할 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독일 낭만주의자들과는 반대되는 입장인 거고 그 다음 프랑스 계몽주의자들, 아까 처음에 시작됐던 프랑스 계몽주의자들과 같은 입장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문명이라는 개념을 미개성과 대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다시 한번 긍정적이라는 뉘앙스로서 한번 받아들이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즉 하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즉 혹은 다시 말해서 라고 하게 되면 앞에 문장, 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았던 문장들을 다시 한번 풀어 써주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왜 다시 풀어 써주겠어요? 중요하니까 풀어서 표현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럴 때 즉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으면 둘 중에 어떤 한 문장이어도 좋아요. 나한테 좀 더 의미가 잘 다가오는 문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힘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문화와 문명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문명은 단지 문화가 발전된 단계로 온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피셋스러운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지문을 보다 보면 이 문장 구조를 진짜 많이 볼 거예요. 하나,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A가 아니라 B 구조예요. 우리 피셋 지문에서 A가 아니라 B다 라는 형태의 문장 구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택지 값지도 항상 연결을 지어야 되겠죠? A가 아니라 B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A 아니라고 했으면서 A다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틀린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택지를 함정을 만드는 원리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보통 A가 아니라 B다라고 하는 그 B 자체가 핵심 내용, 핵심 주제와 가장 밀접한 키워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장 구조를 굉장히 힘줘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요. 저 문장 구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태까지는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들 간의 관계를 갑자기 한 문장을 통해서 문명과 문화와의 둘 간의 관계를 한 문장에서 이렇게 몰아서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흩어졌던 비교 대상을 한 문장에서 그들 간의 관계로 요약을 해주게 되면, 즉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하나로 만난다라는 느낌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흩어졌던 정보들이 뭔가 하나로 만나고 그것의 관계를 정리해준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에서 피셋은 답이 되는 선택지나 핵심적인 주장을 가지고 많이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관계, 항상 사람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개념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정리해주는 문장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거기를 힘주어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것은 해서 이가 또 시작이 되었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러한, 이렇게, 이는 처럼 제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2세트라고 할 겁니다. 2로 시작하는 녀석들 2세트라고 말씀드릴 건데 그럴 때 한번 멈춰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부분부터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하거나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약 혹은 정리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부터 힘주어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아놀드가 가졌던 문화에 대한 규범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원시적이든 문명적이든 차별을 두지 않고 문화의 보편적 실체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읽는 순간부터 중요한 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를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강약 조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걸 버리는 거고, 중요한 부분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건 알겠어서 밑줄은 쳐요. 근데 밑줄만 쳐요. 머릿속에 하나도 없고 밑줄만 치고 중요한 건 알겠는데 소화 안 하고 넘어가요. 그게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저라면 중요하다고 하면 여기에는 그냥 엉망진창으로 읽었어도 여기네 라고 하는 순간 앞부분 싹 잊어버리고 여기에다가 몰입을 해서 이 부분을 2번, 3번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넘어가요. 이해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가볍게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보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첫 번째는 이것은 이기도 하고 위치도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막
보였는데 혹시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봤을 때? 보편, 맞아요, 보편. 보편적이라는 키워드, 보편과 특수도 마찬가지지만 보편 자체가 우리 필수 단어예요. 보편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어떤 지문이든 어떤 소재와 관련된 것도 힘줘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 보편적이다라는 키워드 하나로 이 단락에 혹은 그 지문의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저는 일단 문화의 보편적 실체를 확립했다. 이 보편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여기를 힘주어서 읽었을 것 같아요. 문화의 보편적 실체를 확립했다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눈에 들어왔냐면 저는 차별도 들어왔어요. 차별, 평등, 차별 이런 세트 단어들도 있기 때문에 같다, 다르다, 평등하다, 차별을 둔다 이런 것들도 우리 시험에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라면 여기를 힘주어서 읽어주고서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를 힘주어서 읽어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문제 뭐가 또 중요했냐면 요거요. 아놀드가 가졌던 문화에 대한 규범적 시각에서 탈피했다고 했으니까 이 타일러의 경우에는 아놀드랑 입장이 대립된다고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 문장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문장이 등장하는 순간부터는 어떤 생각이냐면 앞에 있었던 정보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리고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그 정보들을 뒤로 싹 밀고 제일 중요한 그 정보를 정확하게 습득하고 생각하면서 소화한 상태에서 그 키워드를 남긴 상태에서 선택지를 봐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저라면 뭔가 차별 혹은 차별을 원시적이든 그 다음 문명적인 차별 두지 않고 그 다음에 보편적 실체를 확립했다는 거나 문화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선택지를 먼저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큰 맥락을 잡았던 선택지에 관련된 것들을 판단을 하겠죠. 자, 그 다음